예, 건축법 개론 제7강 내용을 지나가겠습니다. 7강이면서 이제 마지막 강이죠. 특별히 그래서 7강 같은 경우는 두 장을 다루고 있는데요. 건축법 7장 건축 설비하고 8장 특별 건축구역 두 장을 이제 동시에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7장 건축 설비 같은 경우는 뭐 내용도 많지 않을 뿐더러 이거는 법을 전체를 이렇게 쫙 정리해야 될 내용이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설비에 대해서 참고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 그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해야 되는 내용이지 전체를 쫙 놓고 이렇게 뭐 정리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생각되어서요. 그래서 건축 설비 중에서는 승강기에 관련한 내용들만 간단하게 좀 다루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지능형 인증 건축물이라고 있는데 일종의 인텔리전트 빌딩이라는 것이죠. 건축물과 IT가 결합한 형태의 그런 건물이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소개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두 개만 다루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건축법 제8장 같은 경우는 이거는 법이라기보다는 법 조문이라기보다는 정책에 대한 어떤 소개에 가까워요. 뭐 특별건축구역이라든가 건축협정이라든가 뭐 결합건축 이런 것들은 오늘날 생기고 있는 이제 도시 재생 현실 또는 공모전을 통해서 도시의 어떤 거대한 이벤트 공간을 설계해야 되는 경우 뭐 그런 경우를 감안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그 제도의 근거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건축법에 그런 항목들이 들어가고 소개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 상세한 내용은 뭐 이 건축법 내용을 들여다본다고 해서 그 내용이 뭐 쉽게 이렇게 파악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소개가 되어 있는 것들이지 실제로 그걸 통해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는가는 여러분들이 사례 연구를 통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파악해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특별건축구역 같은 경우도 간단하게 몇 개의 어떤 정책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는 정도로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건축법이 9장이 하나 더 있죠. 9장은 보칙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 6장에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6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강하는 형태로 9장이 되어 있다. 그래서 6장과 9장은 이제 동시에 함께 다루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9장은 6장에서 다뤘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장과 8장을 다루게 되면 드디어 이제 건축법 내용이 한번 전체가 리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제7장 건축 설비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 관련한 규정들 그리고 지능형 건축물에 대한 규정들 두 개만 일단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64조에 있는 승강기 관련한 법을 보도록 합시다. 사실 승강기라는 것들이 현대 건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설비 중에 하나죠. 물론 냉난방과 관련된 공기조화 설비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고층 건물이라는 특성 때문에 승강기가 없이 수직 동선이 없이 움직일 수 있는 건물이 없더란 얘기예요. 가장 중요하게는 승강기가 어떤 건물에 필수적이냐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6층 이상. 예전에는 5층 이상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변해버렸네요. 이 건축법을 그래서 이게 강의를 준비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늘 이렇게 조금씩 내용이 변하기 때문에 옛날 자료를 써먹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보니까 또 6층으로 되어 있었기에 또 놀랐습니다. 6층 이상이고요.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높으면서 이제 면적이 큰 건물들 그런 경우는 승강기 설치가 필수다. 5층까지는 그래서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근데 여러분 계단을 걸어 올라가서 알겠지만은 4층과 5층 정도만 되더라도요 요새 사람들이 승강기 없이 다니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6층 이상 되면 이건 뭐 당연히 승강기를 필수로 설치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비상용 승강기라는 게 있습니다. 뒤에 보면 알겠습니다만 또 피난 승강기라는 것도 일도 있어요. 이거는 마치 직통 계단, 뭐 피난 계단, 그 다음에 특별 피난 계단. 계단이 이렇게 세 개 종류가 있었죠. 뭐 그거랑 어떻게 보면 유사해요. 그래서 승강기, 일반 승강기는 이런 어떤 필수적으로 설치된 승강기고요. 특별히 피난 안전을 도모하는 피난 승강기 개념이 있고요. 또 비상용 승강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비상용 승강기는 사실은 비상일 때만 쓰는 승강기예요. 일반인들이 뭐 일상적인 시간에 쓰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명목상으로는 구조대원 전용 승강기입니다. 불 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재난 상황에서 구조대원들이 그 승강기를 통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승강기는 구조물 내부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승강기하고 구획이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을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이렇게 어떤 극장 같은 데 갔다가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줄 서 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 그래서 옆에 있는 문을 따고 딱 들어갔더니만은 문 안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 같은 승강기가 또 있죠. 그 승강기가 사실 비상용 승강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뭐 대기업 건물 이런 데 가면 회장님 승강기로도 알려져 있죠. 근데 사실 회장님이 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비상시에 구조대원들이 쓰라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비상용 승강기는요, 요런 설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31m가 넘는 각 층 바닥 면적. 31m보다 이하면은 31m 이하면 그 비상용 승강기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여기도 보면 그렇게 돼 있고. 그 말은 뭡니까? 그거는 사실 왜 그러냐면은 자, 비상시에 이렇게 불자동차가 왔다라고 쳐요. 막 불이 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보통 31m까지는요. 사실 31m 높이까지는 이렇게 비상용 차량에 이게 소방 차량이 뭐라고 그러죠, 이거? 크레인 있죠, 크레인. 탑으로 올리는 구조용 크레인 이런 것들이 31m까지 높이가 사실 올라가요. 그래서 31m 이내에 있는 사람들은 비상시에는 사실 이 크레인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래서 이 31m 위의 부분이 조금 더 문제가 된다라고 보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31m 넘는 각 층 바닥 면적 중, 바닥 면적은 각 층의 면적을 얘기하죠. 바닥 면적이에요. 연면적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닥 면적 중 최대 바닥 면적, 어떤 층의 바닥 면적 중 가장 큰 놈, 제일 큰 거실을 갖추고 있는 놈, 그 놈의 바닥 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하이면 일단 한 대는 갖춰야 된다. 1500제곱미터 이하까지 일단 한 대를 갖춰야 된다. 자, 그 말은 뭐냐면 31m가 넘는 건물이면 무조건 비상용 승강기 한 대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자, 그 다음에 31m가 넘는 각 층 바닥 면적 중 최대 바닥 면적이 1500제곱미터 초과 건축물. 그런 경우 한 대의 1500제곱미터를 넘는 3000제곱미터 이내마다 뭔 소리니 이게. 자, 이거를 조금 수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일단은 31m가 넘는 요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부분. 자, 이 부분의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가 넘는 바닥 면적인 그런 층이 있느냐? 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규정으로 가더란 얘기죠. 일단 그래서 1500제곱미터를 넘으니까 1500제곱미터 자체에 일단 한 대가 마련돼 있죠. 그리고 그거를 넘는 3000제곱미터 이내마다 한 대씩 더하라 라는 얘기예요. 뭐 헷갈리니까 일단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31m를 초과하는 이 부분이 그 부분의 가장 큰 바닥 면적을 가진 층이 5000제곱미터라고 한번 해봅시다. 5000제곱미터. 그럼 5000제곱미터 어떻게 되냐? 일단은 1500까지 잘라야 되겠죠. 1500제곱미터 플러스 3000. 그렇게 해도 또 500이 남네. 자, 왜 이렇게 잘랐냐면 1500제곱미터까지는 한 대를 두기 때문에 한 대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한 대만 두면 된다는 얘기죠. 한 대를 뒀어요. 그 다음에 3000제곱미터 이내마다 한 대를 더해. 3000제곱미터 이내까지 또 한 대가 더해지는 거죠. 근데 3000제곱미터를 조금이라도 넘어간다. 500이라고 하지만 500이라도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결국 그 500이 3000이 되기까지 결국 한 대를 또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500이 아니라 이게 3000이어도 마찬가지겠죠. 어차피 한 대를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000제곱미터짜리 31m를 넘는 그 층의 바닥 면적이 최대가 되는 것들이 5000제곱미터다. 그러면은 결국 이렇게 비상용 승강기 3대를 보유해야 된다라는 계산이 나오더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비상용 승강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불이 나거나 고층 건물에 화재가 나거나 그러면은 사실은 진입할 수 있는 시설이 이 승강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승강기를 마련해 놔야 되고요. 구조대원들이 그걸 이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전에 미국 9.11 테러 같은 경우도 그 WTO 빌딩이 막 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불이 막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몇백 명의 소방대원들이 올라가야만 했었잖아요. 31m 이상 올라가면은 그때는 사실은 뭐 크레인을 닿을 수가 없고 진짜 건물이 무너지면 이들도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비상용 승강기를 늘 마련해 둬야 된다. 이런 규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승강기 설치가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1, 2, 3, 4, 5층이면 뭐 그건 설치 안 해도 되는 거고요. 승강기 설치가 예외가 되는데 6층 건축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각 거실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한 개소 이상 직통 계단을 설치한 건물. 말하자면 직통 계단을 굉장히 많이 설치했기 때문에 굳이 뭐 승강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직통 계단만으로도 충분히 안전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6층 같은 경우에도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승강기 설치하는 걸 예외를 시켜준다 이런 얘기죠. 피난용 승강기라는 게 나와요. 요거는 일반인들을 위한 겁니다. 아까 비상용 승강기라는 것들은 31m가 넘는 소방차의 타워 크레인이 미치지 못하는 범위에 그 범위로 올라가서 구조할 수 있게 하는 구조대원 전용 승강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피난용 승강기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인을 위한 거예요. 다만 일반인을 위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단에 있어서는 피난 계단과 마찬가지로 조금 더 안전을 강화하는 계단이다. 그래서 이건 면적을 조금 일정 규모 이상으로 둬야 되고요. 피난층에 이르는 승강구를 단일 구조로 연결한다. 단일 구조이기 때문에 중간에 갈라지거나 끊어진 데가 없어서
구조적으로 튼튼하게 하는, 그리고 뭐 틈 사이로 연기가 들어오거나 불이 들어오거나 이러지 않도록 잘 하는, 그 다음에 예비 전원 조명 설비, 표지 설치, 이런 것들도 함께 돼야 되는 것들이다. 지능형 건축물 인증이라는 게 나와요. 이른바 인텔리전트 빌딩,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지능형 건축물 인증 제도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능형 건축물 인증 기준법이라는 게 있고요. 거기 인증 기준에 보면은 어떤 것들을 지능형 인증 건축물로 인정하느냐, 거기에 또 어떤 설비가 들어가느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뭐 주로 정보통신기술, 뭐 융합해서 에너지, 민물, 사회적 약자 등을 통합 계획 관리, 뭐 등등 좋은 얘기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인텔리전트 빌딩이 있죠. IT가 건물의 설비 차원으로 들어와서 건물 전체가 하나의 인텔리전트 건물로 진화하는 과정들 있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다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왜 건축법에 굳이 이런 지능형 건축물 인증 제도를 이렇게 언급을 해놨느냐라는 것들은 요것 때문이죠. 요거. 지능형 건축물을 인증받는다고 할 때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많은 투자가 되고 새로운 설비를 넣는 거기 때문에 건축주 입장에서는 어떤 건축법상의 특혜가 있어야지 그런 것들을 좀 잘 적용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능형 건축물 인증 제도를 받으면 여기서 받는 겁니다. 건축법에서 인증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지능형 건축물 인증 기준에서 인증을 해주는 건데, 다만 거기서 인증을 받으면 건축법에서는 줄 거를 준다라는 것이죠. 어떤 걸 주느냐? 조경 설치 면적은 100분의 85, 100만큼 설치해야 될 것들을 보통 10%로 돼 있었죠. 100만큼 설치해야 될 것들을 85만 설치하면 되도록 했다. 그리고 용적률 같은 경우는 완화라고 했지만 실제로 완화하기 때문에 더 높아져야 되는 거죠. 더 크고 더 통통하게 지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100분의 115로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8장, 이제 특별건축구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건축구역 등인데, 특별건축구역 말고도 건축협정, 요건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결합건축 등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제 특별건축구역은 특별히 건축하는 구역이라는 건데, 뭐가 그렇게 특별하느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건축법을 적용하면 그냥 일반적인 건물이 돼요. 근데 특별하다는 건 뭐냐? 건축법의 제한들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뭔가 특별한 형태의 이벤트를 만들 필요가 있을 때, 어떤 경우가 그렇겠습니까? 어떤 국가적인 목적이 걸린 특별한 어떤 개발 사업을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미래적인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어떤 시범적인 사업을 한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또 그런 경우에는 보통 국제적인 공모전을 통해서 그 계획이나 설계안을 만들기 마련이에요. 또는 해외의 어떤 유명한 전문가를 모시고 와서 설계를 하게 하거나. 자, 그런 경우 문제는 뭐냐면 외국에 있는 팀들이 설계를 할 때 우리나라의 건축법을 제대로 고스란히 맞추면서 그 설계안이 나올 가능성이 적죠. 그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냐는 거예요. 예전부터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성이 많이 논의가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특별건축구역이란 이름으로 한마디로 해외 어떤 유명한 설계가 아니면 공모전을 통해서 어떤 이벤트형 작품을 만들고 싶을 때, 그럴 때 특별히 건축과 관련된 규정들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자. 그래서 그 근거를 특별건축구역이라고 해서 건축법 내에 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8장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최근에 생겼다는 것들 여러분들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간단하게만 기억해 둡시다. 공모전을 위해서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 법이 최소한으로만 적용되는 어떤 특별한 형태의 구역을 정하는 것. 그 다음에 건축협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뭐 앞에 많이 우리가 배웠죠. 예를 들어서 대지안의 공지라든가, 또 뭐가 있었습니까? 대지 분할, 대지 최소 면적 분할, 이런 것들은 한 대지별로 건축이 된다는 건축법이란 건 뭡니까?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어떤 건축물이 부착되는 행위라고 그랬죠. 그래서 개별적인 건물을 관리한다고 할 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죠. 하나하나 대지의 어떤 건축물의 완성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대지랑 대지가 결합되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특성들이 있잖아요. 작은 분할을 허용해 줌으로 인해서 좀 더 이제 계획적인 묘미가 살아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 대지안의 공지라든가 대지 분할 이런 규정들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상호 간에 건축주 간의 어떤 협정 형태를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건축물을 만들고 새로운 형태의 개발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 그게 건축협정이었죠. 그래서 그 근거가 역시 8장에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결합건축도 좀 이거랑 비슷한 부류의 얘기인데요. 각 대지별로 허용되어 있는 용적률 건폐율로만 면적이 올라가죠. 건축물이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PUD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PUD, Planned Unit Development라는 거죠. 이건 뭐냐? 각 대지별로 그런 용적률 건폐율을 적용시킬 게 아니라 대지와 대지를 묶어서 전체 단지 차원에서 전체 총 용적률과 총 건폐율을 지킬 수만 있게 한다라고 그러면은 좀 더
뭐랄까 유연성 있는 계획이 나올 수 있다. 유연성 있는 설계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큰 마당을 마련할 수도 있겠고 그 마당 옆에 좀 큰 타워형 건물을 올릴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유연하고 통합적인 설계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PUD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가져온 것들이 이제 결합 건축이라는 겁니다. 두 대지의 건축을 결합해서 하나의 대지처럼 설계할 수 있게 하는 것, 특별히 용적률을 한쪽으로 옮겨줄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이제 결합 건축이다. 보면 이제 분위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건축협정이나 결합 건축이라는 건 뭐냐? 특별히 도시 재생의 시대,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라든가 이렇게 소규모 정비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자잘한 필지 여러 개들이 묶여 있는데 거기에다가 건물을 올리고 새롭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의 필지 단위로 적용되는 건축법을 넘어서야 될 필요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서는 방법이 뭐냐? 하나하나의 대지나 필지, 그 건축주들이 서로 간의 협정을 통해서 총합적인 개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런 경우 서로 간의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도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게 하는 것들. 자, 그런 제도들이 있어야지 도시 재생이라든가 또는 뭐 가로주택 정비 이렇게 연결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어떤 새로운 흐름과 연결되는 제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공이 이 세계의 모든 어떤 제도들은 한마디로 특별한 상황에 따라서 건축법을 완화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규정이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8장 같은 경우는요, 건축법에 있지만 건축법 조항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국가적인 정책이에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그 정책이 이렇게 건축법의 내에 들어와 있느냐? 그 정책이 결국 펼쳐질 수 있으려면 건축법 내에서 이런 정책이 펼쳐지는 구역에 대해서는 용적률, 건폐율, 대지 안의 공지, 대지 분할 뭐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줄 수 있어야 돼. 말하자면 건축법이 나서서 완화를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축법 내에서 걔네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어디까지 완화시켜줄 수 있다라는 어떤 근거 규정을 이미 만들어 놓는 거죠. 아시겠죠?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여기 그림에서 여러분 짐작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특별한 형태의 어떤 설계안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건축 규제를 완화시켜준다. 특별건축구역이 딱 지정되는 순간 바깥에 하고 여기는 다른 세계가 되는 거예요. 바깥에는 여전히 건축법이 다스리는데 요 안에는 건축법이 아니라 이 계획이 그냥 새롭게 건축법의 역할을 한다. 국가적으로 어떤 큰 행사라든가 국가적인 큰 이벤트가 집중되는 새로운 큰 규모의 공간을 설계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건축법에 이것들이 들어가 있는 게 뭐냐? 건축법의 산하에 있는 계획이기 때문이 아니라 건축법이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건축법이 완화시켜주는 규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건축법 내에 들어와 있게 됐다. 이렇게 이해합시다. 특별건축구역의 그럼 지정은 누가 하느냐? 가장 센 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시고요. 시도지사까지도 할 수 있게 돼 있네요. 그래서 국가적인 어떤 목표랑 관련돼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가능성이 크고 각 지역과 관련돼서는 시도지사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딴 거 없어요. 특별한 형태와 목적의 개발. 전 한마디로 그래서 이벤트형 개발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건축법이라는 건 뭡니까? 건축법은 어떤 100년에 한 번, 10년에, 20년에, 30년에 한 번 오는 이벤트적인 상황을 위한 법인가요? 그렇지 않죠. 이거는 일상을 위한 법이에요. 일상적 건축. 근데 이벤트로서의 건축에 대해서는 건축법이 그것까지 다 책임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벤트를 위한 어떤 그런 법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건축법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거라. 그래서 건축법 내부에 특별건축구역이라는 걸 둬서 그래서 이벤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특별건축구역이 발동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어떤 구조를 취하게 됐다. 이게 바로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의 목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별한 형태와 목적의 개발. 당연히 국제 행사 교체라든가 뭐 국가적인 정책 사업과 관련된 그런 이벤트가 되겠죠. 뭐 사소한 이벤트, 민간의 이벤트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죠. 또는 지금 현재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인 어떤 거대한 도시개발 사업이나 도시재정비, 도시재생 또는 건축문화진흥 사업 등과 관련된 이런 공간들을 조성하는 경우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안 되는 데도 있다. 안 되는데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도로법상 접도구역 뭐 등등 이런 곳에서는 안 된다. 원래 개발이 안 되는 곳인데 거기다가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해서 개발을 왕창 풀어주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도 있겠죠. 시도지사가 자기 지역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에다가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합니다 해서 건축법이고 뭐고 다 무화시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미리 막아놓은 거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어떤 지역에 있는 보금자리 주택 사업 투시도인데 요게 이제 특별 건축구역 형태로 설계가 됐대요.
이게 무슨 이벤트형 건축이냐라고 그럴 텐데 이것도 일종의 어떤 국가적인 이벤트예요.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게 뭡니까? 국가적인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또 중요한 모델이라는 거예요. 국가적인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이 단지를 특별 건축구역으로 했다라는 건데 자세히 보니까 뭐 딱히 건축법을 벗어나서 설계한 것 같진 않은데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 고층 부분과 저층 부분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저층 부분이 보니까 앞에 인동 간격 이런 것들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좁죠? 딱 봤을 때도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앞에 나오는 단지형 공동주택의 인동 간격 규정 그런 걸 다 맞췄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여기서는 특별 건축구역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적인 보금자리 주택의 모형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경우 건축법은 좀 한수를 접고 생활권을 설계한 어떤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다음에는 건축협정입니다. 법 8장의 2. 무슨 장의 2는 사실 잘 없는데 8장 같은 경우가 몇 장의 2, 1, 2, 3 이런 식으로 분화가 되어 있어요. 자, 일단 건축협정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되새겨 봅시다. 일단은 개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재생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동네 같은 경우는 사실 건축협정도 크게 이유가 없어요. 건축법규를 준수하면서 뭔가 해보려고 그랬더니만 굉장히 어려운 곳들. 대지도 협소하고요. 도로 면적도 작고 그리고 집들이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어. 보통 이제 기존의 어떤 저소득 주거지역, 뭐 달동네 이런 데가 그렇게 돼 있죠. 일단 그런 무허가 주택들, 기존의 어떤 영세한 주택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은 사실은 건축법규를 준수하면서 뭘 하기가 어려워요. 건물에다가 손을 대는 순간 그리고 그 건물을 새로 올리는 순간 그게 다 100% 무허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건축법규를 준수하기가 어려워져 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지역들이 새롭게 리뉴 될 수 있는, 리뉴란 표현 제가 법에 많이 써먹었죠. 리뉴 될 수 있는 수단으로 건축협정이라는 걸 개발한 거예요. 하나하나의 대지, 하나하나의 건축물로는 더 이상 변화가 어렵지만 여러 개의 영세한 대지, 영세한 주택들이 서로 간에 협정을 맺으면 그 협정을 통해서 뭔가 좀 더 그럴듯한 개발을 하게 되면 그런 경우에 건축협정이라는 이름으로 건축법규를 여러 가지 좀 완화를 시켜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영세한 필지, 영세한 대지, 영세한 주택을 좀 통합적으로 개발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건축협정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축협정에 나오는 대표적인 얘기가 앞에 뭐였어요? 대지 안의 공지, 맞벽 건축, 그 다음에 통로, 대지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통로 공간. 다 뭡니까? 두 개의 대지 간에 어떤 통합적으로 설계하기를 바란다. 그쪽으로 유도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축협정의 키워드는 이거예요. 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이 통합적인 개발이라는 떡밥을 물게 되는 건축주는 뭐가 되겠습니까? 기존의 정비가 어려운 주거지다. 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건축협정은 어떻게 맺느냐?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지상권자는 내 땅은 아니지만 그 땅 위에 있는 건물이나 아니면 그 땅 위에 있는 경작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랬죠. 전원 합의로 건축뿐 아니라 뭐 대수선, 리모델링도 우리가 볼 때 거의 건축에 가까운 행위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서로 간에 협정을 맺는다. 협정을 맺으면 맞벽 건축, 연결 통로들 성취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대지 안의 공지나 토지 최소 면적 이하 주거지역 같으면은 60제곱미터였죠. 그 이하로 분할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대지의 어떤 형상들도 새롭게 그릴 수가 있고요. 그 위에 건물들도 모아서 큼직하게 놓을 수가 있고 맞벽 건축도 할 수 있고 두 건물을 연결할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가능하게 했다. 건축협정을 맺어서 이런 수단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굉장히 열악한 지역을 좀 새롭게 리뉴해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홍보하기로는 이웃과 함께하는 장소 만들기다. 좀 이렇게 조금 그럴듯한 어떤 홍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도 그래요. 주로 이렇게 영세한 주택들. 기존에 있는 집을 헐고 새로 짓는 순간 무허가가 되어버리니까 도저히 손을 낼 수가 없겠더란 얘기야. 여기 보니까 이 점선이 있는 걸로 봐서 두 개를 터서 이 두 개의 대지를 터서 맞벽 건축을 해버렸네. 맞벽 건축이고 이게 사이에 경계선이 붙어 있으니까 마치 하나의 연립주택처럼 되어 있죠. 이렇게 영세한 주택들이 이렇게 그럴듯한 뭐 다세대 연립주택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게 된다. 왜 가능하겠어요? 건축협정 제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도 리뉴를 해야 된다. 리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건축협정 제도 이런 걸 활용해서라도 어떻게 좀 리뉴를 해라. 결국 소규모로 민간이 알아서 재개발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한 그런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결합건축.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하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2개 이상의 대지로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딱 2개의 대지로만 한정이 되어 있어요. 2개의 대지의 건축주가 용적률을 통합 적용할 수 있게 함.
자, 건축법의 난점이 뭐냐? 요 조만한 대지랑 또 조만한 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지에서 대지 안에 공지, 그 다음에 용적률, 건폐율 다 시켜보니까 건물이 조만한 게 이렇게 두 개가 나와. 근데 대지가 워낙 작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한 주택이고 집들이 너무 작으니까 도시 경관상으로도 굉장히 조잡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둘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두 개의 대지에 아까 나오는 사실은 건축협정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건데 여기는 특별히 용적률을 통합할 수 있게 해놨어요. 건축협정은 이쪽의 대지랑 이쪽의 대지, 그 건물을 붙여서 개발할 수 있어, 이런 논조였죠. 근데 결합건축은 붙여서 개발하는 것보다 좀 한 단계 더 나가. 두 개를 통합해서 설계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용적률을 통합 적용한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사실상 하나의 대지로 본다는 얘기예요, 거의. 그래서 여기다가 두 개의 용적률을 통합해서 큰 건물을 하나 만들고 큰 앞마당이나 주차장을 놓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는 게이트를 만들 수 있겠죠. 물론 이 건물은 그럼 A라는 소유주랑 B라는 소유주가 공동 소유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공동 소유를 하고 뭐 아니면 층별로 분할을 하든가 지분으로 분할을 하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어쨌든 근데 이렇게 영세한 대지가 개별적으로 개발되는 것보다 통합적으로 개발되고 심지어는 용적률도 엎어서 두 개를 단순히 붙이는 게 아니라 용적률을 하나로 몰아서 개발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 그게 이제 결합건축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만 보는 개발의 개념들, 해외에 있었던 개념들이 우리나라로 조금씩 들어오게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첫째, PUD. PUD는 이제 플랜드 유닛 디벨롭먼트죠. 요거는 전체 단지가 사실 하나하나의 어떤 대지로 막 잘라져 있죠. 이렇게 대지로 잘라져 있어. 원래는 개별 건축법을 적용하면 거기에 이렇게 영세한 건물들이 수없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과히 좋은 환경이 아니더라. 이 전체를 하나의 단지처럼 개발할 수 없을까? 그래서 중앙에다가 광장도 하나 크게 두고 집들은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두 동씩 연결해서 연립주택처럼 짓고, 그 다음에 한쪽에는 큰 주차장도 놓고 거기로 외곽으로 나간 드라이브 스루도 놓고 뭐 등등 이런 식으로 개별 필지가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계획을 통해서 개발하게 함으로써 좀 더 나은 형태의 어떤 주거 환경을 만든다. 이런 것들이 플랜드 유닛 디벨롭먼트 아니에요. 그래서 플랜드 유닛 디벨롭먼트에서는 하나하나의 대지별로 용적률과 건폐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단지 전체, 그 블록 전체적으로만 용적률과 건폐율을 맞추면 돼요. 이게 결국 그 얘기죠. 각자 따로따로 용적률과 건폐율을 맞춰야 되는데 두 대지 전체로 용적률과 건폐율을 맞추니까 훨씬 더 설계 여지가 높은 건물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TDR과도 어느 정도 관련이 됩니다. TDR이라는 거는 개발권을 트랜스퍼러블, 이리저리 양도할 수 있다, 이리저리 옮길 수 있다, 이런 얘기라는 거죠. 환승시킬 수 있다. 미국에서 처음 나타난 개념인데 건물을 높이 짓거나 아니면 용적률을 크게 짓는 것들이 제한되는 장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역사적인 장소라든가 아니면 공공관청 주변이어서 랜드마크가 공공관청이어야 되는데 그 옆에 너무 큰 건물이 들어서면 곤란하다. 이런 경우 민간업자가 민간이 가지고 있는 땅의 개발이 규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규제된 만큼 그러면 이 양반은 손해를 보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그 규제된 만큼의 용적률을 다른 곳에 가서 더 크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이렇게 주어질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철도가 지나가는 어떤 역이에요. 여기다 역을 딱 만들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 역의 땅을 가지고 있는 민간 회사가 이미 있어. 그런데 여기를 역을 만들어야 되겠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상부에는 이렇게 역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상층부에다가 이렇게 민간이 가지고 있는 개발권을 올려줄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만큼이 원래는 이 지역에 갖고 있었던 자기들의 용적률이에요. 근데 여기다 역을 만든 다음에 역 위에다가 그 용적률을 올려버렸죠. 지상 위에 있어야 될 거를 땅 위로 하늘로 올려버렸죠. 그러면서 그 건물을 좀 더 보너스를 줘서 좀 더 높게 짓게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원래는 내가 A라는 땅이 가지고 있었던 용적률에 대한 개발 권리인데 그걸 내가 동일한 권리를 B에 가서 써먹을 수 있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 TDR이라는 거다. 해외, 특별히 미국이나 일본에서 많이 쓰였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개념들이 그동안 잘 없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역세권을 만들거나 미국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장소들을 보존하거나 이런 데 많이 이걸 썼거든요. 또 우리나라는 이걸 가져와서 일종의 어떤 도시 재생이나 아니면 가로주택 정비 이런 차원에서 좀 많이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적률을 다른 위치로 이전 가능하다. 여기 있었던 A라는 용적률을 위에 가서 B에다 얹어버렸죠. 그래서 AB 통합의 건물이 나타나게 됐죠. 이런 것들도 일종의 TDR이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자, 그럼 결합건축이 가능한 대상은 어떤 것들이냐?
100m 이내의 범위에 있는 두 개의 대지다. 100m 이내에 있다라고 그러니까 꼭 두 개가 붙어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상업지역, 역세권 개발, 주거환경 개선 사업구역. 그러니까 너무 열악하거나 아니면 통합적으로 크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구역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 그림이 사례가 아직 없는 것 같더라고요. 개념은 바로 이겁니다. 각각 따로 대지별로 재미없게 따로따로 개발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보다 좀 더 뭔가 큼직한 건물 하나로 올렸을 경우 이 건물의 쓰임새가 좀 더 다양해질 수 있겠죠. 뭔가 또 새로운 형태의 어떤 개발이나 사업성을 도모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대지가 결합 건축 제도에 포함되게 되면요, 용적률이 한쪽에 있던 것들이 다른 쪽으로 옮겨지는 게 가능하다. 그리고 이 대지라는 것들이 꼭 붙어 있을 필요 있는 게 아니라 최단 거리 100m면 가능하다라고 그랬죠. 그 말은 뭐냐? 자, 도로가 뭐 이렇게 있고 내가 필지가 여기 있다. 근데 요 필지는 내가 개발해봤자 크게 뭐 재미를 못 봐. 근데 내가 요게 요만한 땅이 또 있어. 근데 두 개가 결합 건축 제도로 연결이 돼 있다. 그리고 100m 이내이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건물의 용적률을 줄이고 여기로 갖고 와서 좀 더 여기다 큼직한 건물을 지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좀 떨어져 있는 대지에다가 기존에 있는 대지의 용적률을 갖고 가서 거기다 얹어버리는 형태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일단은 이렇게 좀 영세한 대지들, 영세한 필지들, 그리고 영세한 건물들, 그래서 그런 데를 정비하기 위한 일종의 도구로서 이런 결합건축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의미가 있네요. 우리나라로서는 PUD, 물론 PUD 개념은 이미 지구단위 계획에 어느 정도 도입됐지만 PUD, TDR 개념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 게 결합건축이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봅시다. 그럼 결국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결합건축 다 뭡니까? 건축법이라기보다는, 건축법 조항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내세우는 정책이에요. 또 건축법이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이 지정되는 경우 건축법을 완화해 주겠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건축법 내에 들어온 거지, 사실은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건축법의 한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건축법 7장, 8장 내용을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너무 수고하셨고요. 그래서 건축법 내용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영상만 하더라도 15개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그거를 늘리려고 그러면 훨씬 더 늘릴 수가 있어요.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하면서 조금 줄이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좀 쉽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용들이 또 짧지는 않더라고요. 15개나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오는데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한 번씩 강의를 듣고 나면요, 핵심적인 키워드들, 그 내용들은 어느 정도 이제 기억에 남아있을 거란 얘기야. 그거를 베이스로 해서 그 다음에 공부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면 훨씬 더 이제 여러분들이 빠르게 습득할 수가 있겠더란 얘기예요. 처음으로 이제 법적인 접근을 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2학년밖에 안 되는 친구들은 이 수업을 따라오는데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건축법이요, 건축법을 알아야지 건축을 하는 게 맞지만, 하지만 건축을 좀 알아야지 또 건축법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한 3, 4학년 정도가 듣는 수업인데 2학년이 들었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따라오는데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개념이나 용어들을 알면 이제 여러분들 다른 수업을 가서 또 스튜디오 수업을 들어가서 작업을 할 때 훨씬 더 여러분들이 느낌이 다를 거란 얘기예요. 자,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한 분을 이제 소개시켜드리고 마치고 싶은데요. 굳이 뭐 성함을 직접 다 얘기하진 않고 윤모 선생님이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서울의 도시계획 또는 건축법과 관련돼서 공무원 생활을 30년 이상 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었고요. 또 제가 다니던 교회 장로님이셨고, 뭐 제 학교의 부회장까지도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뭘로 유명하냐? 이분이 이제 건축법, 도시계획법 전문가로 유명해요. 공무원이면서 법에도 박식해. 뭐 법규 관련해서 이분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건축이나 아니면 도시개발 관련해서 공무원 생활을 하면요, 지금 포항시도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데 굉장히 어떤 유혹들이 많습니다. 크게 한탕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들이죠.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분은 그런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청빈하게 자리를 지켜온 분으로 유명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또 가난한 것도 아니었어요. 건축법, 도시계획법 그 법의 전문가가 되다 보니까 이분이 나중에 이제 거기에 대한 지식이 막 흘러넘치니까 그것들을 책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책을 쓰니까 그 책이 이제 뭐 각종 공무원 시험을 보는 사람이든 전공을 하는 사람이든 그 사람들이 필요한 교과서가 되고 자료가 되기 시작한 거야. 이분 자체가 인쇄 수입만으로도 뭐 굉장히 이제 부유할 정도로 그렇게 길을 걸어 나갈 수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 여러분들이 건축이나 도시계획을 하면 뭐 실무를 하고 뭐 유명한 설계가가 되고 이런 생각은 많이 하지만 이 법에 대한 전문가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할 거란 얘기예요. 근데 누군가는 그런 길을 택해서 그 안에서도 그런 큰 보람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요, 설계 실무 활동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정책에 대한 것도 있고요. 정책이 출발하게 되는 이런 법규, 법 조문 또는 법의 어떤 체계, 그런 걸 구성하는 그런 어떤 전문가에게도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조금 인식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강의를 따라오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시험 잘 마치고 또 좋은 방학을 다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